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또 저 또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저녁에 8시 50분이니까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는 것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부동산 폭락,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제목 하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좀 심하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제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2019년 대폭락 더디어 온다 하고 또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될 수 있는 대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들을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죠. 네, 또 이해가 됩니다. 또 그런 자극적인 제목이야지 또 혹시라도 조회수가 증가가 되고 또 구독자 수가 증가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저는 오늘 이렇게 부동산 폭락,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정한 거는 과연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냐, 또 부동산 폭락으로 인하여 국가 부도의 날이 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또 제가 얘기하는 대로 또 100%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인간은 인간일 뿐이지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의 경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있냐 없냐도 우리가 구별할 수 없는 시대에 자기 말은 믿고 따르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는 절대자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 좋게 표현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또 물론 또 시대가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은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보편 타당성이라고 그러죠. 보편적이고 또 타당성이 있는 그런 논리로서 접근을 해야지. 특이한 사람들은 또 특이하게 할 것이고 또 그 특이하면 또 매력적이라고 또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8년 현재 부동산의 시장으로 보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알고 계시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죠. 또한 세금을 규제하겠다. 즉 보유세 부분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보유세 납부한 사람하고 또 보유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100만 원을 납부했다면 좀 증가해서 한 120만 원 정도 납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을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늘 11월 30일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에서 이제 1.75%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죠.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예금금리도 인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또한 예금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 또한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인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라고 본다면 은행 이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또 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죠. 안 좋다 보니까 또 서울 수도권 쪽에서도 그렇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문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됨으로써 세입자 구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세입자 구하기가 힘이 드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세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2억에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급하니까 또
기존의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가 못 구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현재 2억이라 하더라도 현재 전세가 안 나가면 전세 금액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1500만 원, 2000만 원 낮춰서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매 금액도 영향을 끼치겠죠. 거기다가 특히 지금 9.13 부동산 대책하고 금리까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증가될까요?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지금 투자 금액이 3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돈 가지고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리면 혹시 지금 가격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관망하는 자세로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는 투자 심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돈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한 좀 있다가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안 팔린다라고 하면 이 또한 마찬가지죠. 아파트 시세가 3억인데 현재 3억에 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파트 매매 금액을 5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뭐 2천만 원에서 가격을 하락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하락이 되는 거고 매매 가격도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상 보니까 주택 거래량 또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큰일 났다고 이렇게 부동산의 위기다, 2019년 부동산 대폭락이다 하고 지금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부동산 떨어지기를 관망했던 분들,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큰일 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죠. 그 더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부동산의 대폭락이 온다, 드디어 올게 온다, 그리고 제2의 IMF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2의 IMF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IMF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1997년도에 발생이 된 거죠. 아직도 제 머릿속에 1997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998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느낌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또 저는 IMF 때 제가 한창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나이였고, 또한 요 당시에도 부동산하고 업무들을 좀 이렇게 취급을 한 그때였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1997년도 10월달 말 그때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당시 방송이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가 튼튼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OECD 국가에 가입할 정도로 우리는 튼튼한 국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위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면 신문에서는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가고 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부실한 대출이 또 금융 쪽에서 또 부당하게 대출을 받은 부분, 또 기업체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예를 들어서 1000%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냥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빚은 150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는 200억대 달러밖에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 돈이 빠져나오겠다. 그러면 저도 그 당시에 대한투자신탁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유명했죠. 한국투자신탁회사, 그리고 대한투자신탁. 저도 여유자금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돈을 맡겼죠.
그런데 저는 국가를 믿었습니다. 왜냐? 저는 순수했거든요. 또 저는 착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그 당시 뭐 경제부총리께서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투신권에 있는 돈을 이렇게 환매라고 그러죠. 환매를 안 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 IMF가 터졌습니다. 또 그 와중에 제가 투신권에 넣었던 그 돈 중에 일부 금액이 이제 대우에 그 돈이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원금이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의 이자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이 원금 5천만 원 중에 한 800 몇십만 원을 빼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4,100 몇십만 원을 받은 이 투자 신탁회사에 돈을 맡겼는데 정부를 믿고 돈을 맡겼는데 정부가 금융기관이 대기업이 제 돈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자는 고사하고 제 원금조차 갉아먹는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 그게 바로 IMF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들이 여기저기 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돈이 이제 원금의 손실을 봤다는 얘기인데 뭐 대기업으로 보시면 또 이제 화면에 놓으죠. 이 대기업을 보면 우리나라 30대 대기업 중에 요 1997년도, 1998년도 30대 대기업 중에 무려 11개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IMF는 맞기 전에 1달러당 800원 한 게 그게 1달러당 뭐 1900 몇십 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약 2,000원 정도까지 하는 환율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고 또 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서 1996년, 1997년도에는 약 11%대였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실제적으로 대출 금리가 이제 17%가 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기업이 부도가 나요. 그러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11% 납부하는 대출 금리가 이제 17% 대출 금리가 됐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대출 금리가 17%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제2금융권이 됐든 또 이제 4금융이 됐든 그러면 이 대출 이자가 뭐 30%, 40% 이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면 제가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정리해기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또 담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은 없어졌는데 한 달에 나가는 지출 금액, 즉 은행 이자가 갑자기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잘 다니시는 그 회사를 그만두셨고 경제가 위기니까 또 회사가 부도났으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집을 파시는 행위가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아파트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잖아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겠죠. 더 무서운 거는 요 공급이 너나 할 거 없이 집을 더 싸게 팔기 위해서 막 던지는 거겠죠. 막 던지니까 3억 원짜리 아파트를 3억에 내놨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당연히 3억에 안 팔린다라고 얘기하겠죠. 그 금액보다 낮춰서 그럼 또 2억 9천이 됐는데 너나 할 거 없이 2억 9천에도 안 팔린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2억 8천, 2억 7천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 15% 정도 떨어지는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일어나겠죠. 거기다가 또 이 정도 뭐 15%만 떨어져도 다행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또 뭐 15%보다 더 심하게 뭐 20% 내지는 30%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얘기는 너나 할 거 없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난리인데 더 중요한 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국가가 부도났는데 아파트를 사면 뭐해? 국가가 부도났기 때문에 아파트도 부도났다, 토지도 부도났다. 즉 너나 할 거 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도 필요 없다, 또 주식도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금이 되겠죠. 그리고 달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우리나라 돈보다는 또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또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욕망들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1달러다가 평균 800원 하던 것이 IMF가 터지고 나서는 1달러가 뭐 2,000원 가까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퇴직자들이 증가됐고 일자리는 없고 금리는 인상되고 부동산의 가격은 폭락을 하고 요런 사태가 발생된 게 1997년 IMF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런 시기가 있었어요. 요런 시기가. 그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요런 시기에 너나 할 거 없이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던진 시기가 있었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요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들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부동산을 싸게라도 막 던지니까 요때 내 집 장만을 하자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요때 뭐 전세를 끼고 또 은행 기본 융자를 끼고 요 당시에도 이제 주택은행 기본 융자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8평 아파트가 있다면 매매 금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기본 융자라고 해가지고 1,200만 원 이 주택은행에 내서 1,200만 원 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전세가 예를 들어서 3,500이다. 그럼 전세 3,500에 기본 융자 1,200만 원 하니까 합친이니까 이건 거의 뭐 얼마가 됩니까? 4,7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 3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가 있죠. 요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요런 시절에도 그렇게 아파트를 주소 모은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적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러한 숫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죠.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영화를 본 거는 제가 1997년도 11월 달, 12월 달 그 느낌이 아직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지금보다 20년 이상이 젊은 그때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정부가 말하는 걸 믿고 언론이 발표하는 걸 믿고 저는 대한민국에 설마 부도 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막 일어나는 것도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아직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시기. 다만 뭐 부동산 관련해서 또 이렇게 부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직종에 있었지만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동산을 이때 또 사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또 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F, 대한민국은 끝났어. 부동산은 끝났어. 아파트는 끝났어.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를 사신 분 입장이라면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에 만약에 IMF 때 내가 아파트를 팔지 않았더라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 분당에 있는 아파트 또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뭐 부산에 있는 아파트 또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튼 지금 또 뭐 또다시 IMF가 온다. 또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건 중요한 데이터죠. 이건 중요한 자료죠. 이 1997년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하고 오늘의 2018년의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외화 보유액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 1997년도에는 약
50억 달러를 가지고 있었다면 2018년도에는 현재는 4,03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죠. 전 세계적으로 외화 보유액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아마 10등 안에 들 정도로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1997년도에 어처구니 없이 외화 보유액이 적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국 자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침탈을 당하다시피 하면서 많이 뺏겼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서민들이 그냥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는 두 번 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이니까 당연히 정책을 꾸리는 분들, 또 정권을 잡은 분들은 당연히 우리나라를 그런 1997년도 같은 위기를 빠뜨리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4,030억 달러나 되는 그런 외화 보유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500 내지 700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코스피 지수가 2100입니다. 이건 차이가 나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대해서 급매물이 나온다, 폭락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997년도에 담보대출 금리가 12%였어요. 그런데 2018년 현재 담보대출 금리는 3%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도가 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부도 내지는 우리가 또 외환 위기를 또 겪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속으로 좋아하겠죠. 언론에서 부동산 대폭락이 온다 이렇게 말해주면 정부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게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부동산의 폭락이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발표한 거죠. 11월 달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11월 달 첫째 주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0.00% 그대로 유지가 됐고, 11월 둘째 주는 마이너스 0.01%가 떨어졌고, 11월 셋째 주에는 마이너스 0.02%가 떨어졌고, 11월 넷째 주에는 마이너스 0.05%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폭락이다, 이렇게들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가정만 하는 거예요. 그 10억짜리 아파트의 10%라면 1억이 되겠죠. 그리고 1%라고 하면 10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0.1%라고 그러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0.01%라고 한다면 1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0.05%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50만 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0억짜리 아파트가 지난주 대비해서 50만 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폭락이 되는지 저는, 만약에요, 여러분 아파트가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2억에 대해서 1%면 200만 원이 되겠죠. 그 2억에 대해서 0.1%는 20만 원이 되고요. 2억에 대해서 0.01%는 2만 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0.05%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2억짜리 아파트가 10만 원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현재 가지고 계신 2억짜리 아파트 만약에 매수자가 100만 원만 깎아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바로 그겁니다. 2억짜리 아파트 500만 원 깎아주세요라고 해도 뭐 절충을 해서 200, 300을 깎아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0.05%, 0.02%, 0.01%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격이 막 하락한 거로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요. 막상 보시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통계의 오류입니다. 또 통계가 가질 수 있는 또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숫자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증가되고 있다, 막 이렇게 겁을 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속에서 유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부를 믿지 않아. 그리고 또 영화 속에 나오는 또 주인공들이 또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자신만 믿는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부분이지도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믿을 거는 없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 자신을 믿는 거.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또 많이 앞서가신 분들의 도움이나 또 많이 배우신 분들 도움이 또 언론 방송이 또 정보가 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 다른 사람은 믿고 언론은 믿고 정보를 믿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매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적으로 보면 1997년 IMF 때 한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저는 뭐 재밌게 봤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근데 가슴 아프게 봤고, 또 영화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 당시 환경에 대해서 뭐 정부의 무능함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정부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깨움을 주는 그런 소중한 영화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